그 유영국 선생님은 1916년 울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울진은 그 당시는 이제 강원도였던 곳이고 지금은 경상북도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그 굉장히 깊은 바다와 높은 산과 골짜기 이런 그 말하자면 첩첩산중이면서도 넓은 바다가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유년을 보내시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미술에 처음 접하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유학하던 경성 제2고고 그곳에서 사토 쿠니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일본의 교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미술 공부하러 유학을 가세요. 그게 1935년인데요. 도쿄의 메트로폴리탄적인 이런 그 아주 도시적인 문화, 이런 그 급격한 문화의 변화를 느끼셨는데 거기에 가셔서는 이분이 문화학원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일본 안에서도 아주 아방가르드한 그런 제야적인 작가들과 깊이 교류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작품의 경우 그 문화학원에서 졸업을 한 1938년도에 제작된 것인데요. 그 3월에 졸업하시고 5월에 자유미술가협회라는 그 협회에 큰 전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작품을 출품을 하셨어요. 그 해에 유영국 선생님과 원래 북한 출신이면서 북한 미술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문학수라는 이 두 한국인이 처음으로 이제 상을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원화는 사실상은 그 나중에 이제 전쟁 통해 유실이 되고 없고요. 지금 이 작품은 그 당시에 기념 엽서는 남아 있어서 그 엽서를 바탕으로 해서 1979년에 이분의 그 큰 따님이신 유리지 선생님과 함께 재제작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회화가 아니라 부조예요. R3라는 제목인데 R은 아마 릴리프의 R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는 그 회화보다도 오히려 부조 작품을 많이 하셨고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또다시 나무를 붙여가는 이런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게 뭘 그렸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무엇을 그린다라기보다 어떤 유기체적인 형상이다라는 정도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색깔은 아주 제한적이어서 이 위를 완전히 흰색 아니면 까만색으로 입혀서 아주 단조로운 색채, 무채색으로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러면서 나무에 드러난 재질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평면 위에 다시 그걸 붙이면서 여기에 그림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빛으로 인한 이 그림자의 검은 선들, 색의 이런 형태들과 이 나무판의 이런 유기체적 형태들이 서로 이렇게 조응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되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분의 화두는 뭐냐 하면 추상이에요, 추상. 근데 이 추상이라는 것은 1938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만 봐도 굉장히 새로운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똑같이 뭔가를 재현하고 구성하는 사진이 하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조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조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그 조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플래티시즘이라고 해서 그 당시 플래티시즘이라는 용어가 조형주의라는 용어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요지는 그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어떤 자연의 질서 같은 것들이 그 질서의 핵심만을 추출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와 색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태학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고 유기체적인 걸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분 아주 또 기하학적인 것을 같은 시기에 또 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주제라는 것은 오로지 면과 색과 재질감과 이 반짝반짝하는 표면의 질감과 그리고 형태와 뭐 이런 것들만이 있고 여기는 아무런 재현적 요소도 스토리도 없는 그런 이제 화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그 예술의 새로운 방향,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극단적인 새로운 예술을 자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거의 이념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을 했고
그 유행이 뭐 엄청 큰 유행은 아니었지만 유영국 선생님이 힘을 보탠 데는 바로 그런 어떤 무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거는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것으로 이제 상을 받고 신문이나 잡지에, 특히 일본 잡지에 굉장히 많이 이 그림이 등장을 하고 유영국이라는 이름을 일본 하단에서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일본에서 제작한 일련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40년도에 그 자유미술가 협회의 이 작도 출품을 했습니다. 그 출품했다는 것이 엽서로도 남아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도 남아있는데, 그 자유미술협회는 도쿄에서 이제 본 전시를 하면 지방 순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조형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보여주고 보급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사카도 순회를 하게 됐을 때 이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죠. 저쪽에 보시면 저 벽에 걸려있는 부조들이 아마 유영국 선생님의 이제 작품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오른쪽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 거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원 작품은 이제 소실이 되었고, 2002년, 3년 이분이 돌아가시는 해 그 이듬해 언저리에 이제 그 따님이 재현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판 위에 나무를 붙인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에 이 나무판이 어느 뒤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그리고 어떤 두께를 붓고,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또 다른 두께감이 저기에 생기고, 위에서부터 이제 검정선이 내려오는데 이 선이 약간 오른쪽일 수도 약간 왼쪽일 수도 있죠.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균형을 이쪽에서 한번 받쳐주면 여기에 또 검은 선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엄밀한 어떤 질서와 조화를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몬드리안의 관심사고 몬드리안의 항상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유영국 선생님도 회화가 아닌 약간 부조의 방식으로 이거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부조이기 때문에 빛을 쏘면 여기 라인이 생기는데, 이 검은 그 그림자가 요 라인의 두께하고 거의 비슷해지면서 그 그림자가 만드는 검은 선과 이 작가가 스스로 만든 검은 선이 서로 종호하게 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계산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추상이라는 것의 그 원리들을 여러 방식으로 실험하고 있고, 당시 이분이 이제 가장 존경했던 좋아했던 화가가 몬드리안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으신데, 그 몬드리안의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없는, 그렇지만 그 말이 없는 안에서 자연의 어떤 근본 원리들을 추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굉장히 그 존경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영국 선생님의 초기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공간인데요. 이 첫 번째 보이는 증서가 이제 울진 그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증서고, 이 당시에 우등상장이 같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향 울진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 제2고보로 가게 된 거죠.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셔서 사토 쿠니오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사토 쿠니오가 유영국 선생님의 일본 유학이나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어떤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고, 그 사토 쿠니오가 유영국 선생님한테 보낸 엽서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사토 쿠니오의 아마도 주선으로 그 문화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문화학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일본에서도 지금 35년 그리고 그 이후 40년대까지 가면 점점 이제 군국주의가 더 심해지는데, 그 와중에도 이 사립학교는 끝까지 어떤 교련 수업을 하지 않고 그 군국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저항했던 문예를 가르치는 학교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교장은 1943년에 천황에 대한 불경죄로 감옥에 가서 1년 징역을 살았을 정도예요. 그리고 학교는 그 43년에 강제 폐교를 당하고 군대 막사로 쓰이고, 그럴 만큼 이 학생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를 하면서 학생들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유영국 선생님이 문화학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교정을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문화학원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진으로 남겨놓고 계세요. 이게 이제 문화학원의 그 졸업 사진인데요.
이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다 훌륭한 작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유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중섭도 이제 이 학교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문학수도 이 학교 출신이고, 김병기 선생님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구상적인 이런 그림들이 아닌 추상을 막 하고, 또 학생들끼리 단체를 결정해서 또 자유롭게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이제 학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출신과 함께 만든 단체가 아까 그 그림 작품에서 잠깐 봤던 MBG인데, 네오보자르라는 불어 제목을 가진 그룹 단체고, 그 단체의 기념 엽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엽서의 경우에는 유용 선생님이 직접 그린 작품을 가지고 만든 엽서고요. 여기는 이분이 자유미술가협회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자료들인데요. 제 1회전의 브로셔에부터 이분의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회전에는 협회상을 받아서 그 상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이 협회상을 받고 나서 이분이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사진기를 선물을 받게 돼요. 카메라를. 그 당시 1938년 굉장히 이제 사진기가 비쌀 때인데, 유학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어떤 투자를 해달라. 그 후부터는 내가 알아서 이제 연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땅을 팔아서 사진기를 사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진기를 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1940년에 실제로 사진 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그 오리엔탈 사진 학교라고, 그 사진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졸업증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진을 하나의 예술로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컸고, 이런 이제 잡지들, 비노쿠니니, 미즈에니 이런 잡지들에서 사진에 대한 그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좋아했던 하세가와 사부로나 무라이 마사나리, 특히 무라이 마사나리도 굉장히 이제 사진을 즐겨 찍었고, 사진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 사진은 언젠가 내가 예술가가 돼서 그 굶을 때 사진을 그래도 찍으면 생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는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20, 30년대 일본에서의 예술 사진이 하나의 그 예술가 지장이 붐이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이분이 이제 사진에도 굉장한 어떤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고,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미술가협회가 우리가 이제 특히 추상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댄디한 거 만들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지금 1930년대 말 40년대 초는 일본에서 지금 그 소위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죠. 그게 굉장히 극에 달한 군국주의 시대였고, 이런 전위 예술에 대한 것이 굉장히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할 때요. 그래서 자유미술가협회에 자유라는 이름이 거슬린다고 해서 1940년에는 이름을 바꾸게 해요. 그래서 미술창작가협회로 이름이 바뀌고, 또 이런 전위 예술가들도 굉장히 그 의도적인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존경했던 하세가와 사부로 같은 사람도 이제 끌려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아방가르드 예술 전체가 이제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대전 중에 그 일본하고 독일이 같은 어떤 그 연맹국이라면, 독일에서도 이제 엔트아르테테 쿤스트라고 해서 퇴폐 미술에 대한 그 굉장한 그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추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전쟁 기록화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명한 전위 예술가들도 그 무렵이 되면 전쟁 기록화를 그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에 봉사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을 때 계속 이런 추상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미술가협회도 미술창작가협회로 이름이 바뀌고, 그림 작품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사진으로 발표를 해요. 자유미술가협회 42년도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다시 콜라주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예술적인 어떤 작품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보면 그냥 사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결코 어떤 쉬운 그런 어떤 그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유영국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세가와 사부로의 사진 작품으로 만든 엽서고요. 그 위에는 유영국 선생님이 직접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 무라이 마사나리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카이브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무라이 마사나리나 하세가와 사부로라는 일본의 당시 전위 예술가의 굉장히 리더였는데, 그런 리더들과 이분이 어떤 교류했던 그 직접적인 증거들이고, 특히 무라이 마사나리의 뒤에 배경에 있는 이런 작품들은 저희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 작품들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일본에서도 이분들은 사실은 주류파가 아니거든요. 그 주류의 어떤 아카데미즘에 반대하면서 지하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탄압도 받으면서도 이런 어떤 그 그룹 운동들을 끝까지 견지하려고 했던 이런 우리들이 극소수지만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유영국 선생님이 예술적인 교류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이용해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제작해서 자유미술협회, 이제 미술창작협회로 이름이 바뀌지만 거기에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1942년 출품하기 전에 찍었던 일련의 사진들이 바로 경주로 찍은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 불국사 대웅전도 있고 오름도 있고, 또 여기는 삼신암이라든지 그 남산에 있는 마의 반가상, 이런 이제 유적지를 찍었는데, 이것이 유적이라는 하나의 어떤 기록적인 성격도 있긴 하지만 이분의 관심은 그런 기록 이상의 어떤 것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이런 작품들을 완전히 정면을 취한 어떤 오브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어떤 표면 효과, 아주 오래돼서 이끼가 끼고 시간의 어떤 흔적을 잘 담고 있는 어떤 재질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작품도 이제 불국사의 대웅전을 앞에서 찍은 게 아니라 측면에서 찍은 거거든요. 측면을 찍으면서도 정중간의 대칭을 일부러 피하면서 살짝 어긋난다든지, 저런 오름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그것이 이제 서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지 않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의 어떤 조형적인 그 균형이라든지 어떤 조형적인 그 관심, 형태감, 뭐 둥근 곡선이 있고 또 네모난 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의 이런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주를 이제 테마로 한 일련의 작품들이 한 70점 이상 찍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이제 종이 위에 다시 사진을 붙여서 그런 콜라주하는 이런 작품으로 42년에 이제 출품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사진은 사실 한국의 사진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이 다녔던 오리엔탈 사진학교, 거기 출신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한국의 근대 사진의 시발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유영국도 어떤 일조를 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유영국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계시던 때 1942년에 사진을 하면서도 약간 어떤 탄압을 피한 어떤 그 방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1943년 정도까지 가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43년이 되면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유영국 선생님도 그때 귀국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 도쿄의 어떤 아주 그 메트로폴리탄적인 그런 곳에 있다가 울진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뭔가 이제를 놓고 작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그리고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절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제 말에는 이분이 어부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44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선을 몰고 이제 멀리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굉장히 이제 고기도 잘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인이 되었던 시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해방을 하고 1947년에 해방 후에 한국의 그 순수 동인
그룹으로서 처음 나오는 게 신사실파예요. 그 신사실파의 결성에 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신사실파는 그 김한기, 유영구, 이규상이라는 단 3명의 추상화가가 이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 후 전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추상화가들이 이제 그룹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고, 거기에서 이분이 48년에 이제 첫 그룹전을 했고 49년에 두 번째 전시를 하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 49년도 두 번째 전시에 출품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아마도 직선이 있는 구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서정적인 그런 그림으로 또 돌아왔고, 그 서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자연 쪽에서 모티브를 한 것 같은, 이게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저것이 뭐 꽃 같기도 하고 불빛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서정성이 다시 담겨지면서 또 회화로 복귀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작품들을 제작했던 것이 아주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아니었고, 지금 해방전국이 너무 혼란한 상황에서 잠깐 뭐 서울대 교수도 하셨지만 금방 또 사임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와중에 한국전쟁 기간에는 또 이제 그 피난을 고향에서 가서 하시면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작업 활동을 거의 10년 동안 잘 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 시기를 나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10년의 그 어떤 작업에 매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정말 더 작업에 이제 투신하게 되시는데, 그런 잃어버린 10년 기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한국의 그런 혼란기에서도 이런 어떤 그 그룹 활동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신 이런 기록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또 전쟁을 겪고 하는 동안 본격적인 작업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가 1955년에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다시 서울로 오게 됩니다. 나는 금문도 싫고 금밭도 싫다, 나는 그림 그려야 된다 라는 어떤 결심으로 서울에 오게 된 게 이제 이분의 나이 40 정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결단이었고, 그때 이제 전업화가로서 그림에만 이제 몰두를 하시게 되는데, 그 후 1957년에 그 모던아트 협회라는 협회를 또 결성을 하시게 돼요. 신사실파를 결성했던 김한기, 유영구, 이규상 중에서 김한기 선생님은 이때 이제 파리로 가고 안 계셨고, 그 유영구, 이규상 이 두 분과 그의 한무, 박고석 선생님 같은 약간 반추상 화가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만든 단체이고, 이 단체의 결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국전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는 것이 열리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구상을 하고 향원정을 그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 그런 아카데미즘에서 반발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어떤 모던 아트라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건 그런 미술인들의 결집, 이런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유영구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이분은 이 모던아트 협회를 처음 1회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전시를 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이 협회 전을 무대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작업의 활동들을 계속 이제 갱신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아마도 1회 전에 처음 출품됐던 작품으로 노을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아닐까 이제 추정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죠. 다른 이전의 작품에 비해서 굉장히 색들이 강렬하고, 지금 해가 이제 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그게 산 능선의 어떤 곡선, 그 뒤편으로 이제 해가 져서 아주 그 빨간색의 어떤 톤들이 조금씩은 이제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는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노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사진으로도 노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진으로 보는 노을이 아닌 회화로 노을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잘 노을의
에센스에 정수에 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필요 없는 요소들을 제거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이 남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남고 그리고 색채만이 남고 그래서 선과 면과 색이라는 조형의 기본적인 원리만으로 노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화면 안에서 예를 들어 여긴 아주 이제 따뜻한 색들이 가득하고 여기는 어두운 색들이 가득하다면 이것의 어떤 분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세모가 다시 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화면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강조되는 것이 이 표면 효과인데요. 우리가 마제르라고 하는 이 표면 효과가 굉장히 여러 겹의 이제 물감을 칠해가면서 이 물질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것이 꿈틀꿈틀 이 표면의 효과들이 다시 반사가 되죠. 그런 이런 반사의 효과들이 사실 우리가 정말 태양의 노을의 모습에서 반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조형이 가진 면색 그리고 이제 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로 어떻게 자연의 에센스를 추출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들이 대체로 57년에 제작된 그림들이고요. 57년, 58년에 이분이 그 모던 아트 협회전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실 때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모던 아트 협회전의 출품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단조로운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녹색 계열이지만 이런 녹색과 이런 녹색과 저런 녹색들이 다 조금씩 다른 어떤 면들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이 마제르는 이 초기 작품은 특히나 마제르를 계속 올려가면서 마치 그 화강석의 그 표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단하고 마치 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의 마제르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서양의 언어,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순수한 조형들을 통해서 자연을 그려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서양의 언어들을 아직은 많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형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고향의 어떤 울진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어떤 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런 자연의 웅장함과 숨엄함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그릴 것인가 이렇게 주제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들이 그 1947년 처음 신사시파 결성될 때부터 이제 그룹 활동을 하시던 시기의 이제 자료들인데요. 이 조그마한 신사시파 1회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그런 전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48년에 첫 그룹전 이 세 분, 김한기 위원구, 이규상 선생님이 결성을 해서 첫 전시를 이제 화신화랑에서 했었던 그런 기록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시파는 1회, 2회를 하고 바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시를 못 하다가 53년 부산 피난지에서 세 번째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영 선생님이 울진에서 피난에 있으시다가 이 전시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이제 가서 전시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3회전에는 이제 이 세 명의 작가뿐만 아니라 뭐 장옥진이라든지 이중섭, 배경수 이런 화백들이 부산에 다 모여 있게 되면서 같이 이제 전시를 했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다 끝난 이후 그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첫 이제 민간 또 그룹전으로서 중요했던 모던 아트 협회전 그 당시 리플래시고요. 그 3회전을 할 때 이제 전시장 앞에서 찍었던 유영 선생님과 동료 작가들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작가 초대전 이 전시회에 이분이 2회전부터 굉장히 적극 참여하셨고 그 조선일보 당시 이제 사장과 함께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에서 이분의 이제 화단에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그 아주 1세대의 이제 추상 화가로서 뭐 아카데미즘적인 부상 화단과는 대척점에 있는 분으로서 굉장히 어떤 그 화단에서의 중요성이 진짜 높았고 많은 젊은 화가들이 그 당시 유영우 선생님을 아주 존경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동인전이라는 그 동인간의 어떤 전시회도 있었고, 세계문화자의 초대전 이런 이제 전시를 거쳐서 이분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룹이 신성회예요. 이 전시는 이 그룹의 이름에서부터 아마도 이런 디자인까지도 유영우 선생님이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전시를 하나의 공모전 같은 형식으로 만들면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기업 협찬금까지 따내서 이 신진 작가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후원도 하게 하고 상도 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 화단의 어떤 새로운 그 젊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셨는데, 이 전시를 62년부터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1964년이 되면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룹 활동을 종결을 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제 그룹 활동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개인전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작품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원칙을 본인이 이제 정하면 그것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지키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세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말 한국의 화단의 어떤 미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술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주는데 열의를 가지고 계셨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그만하시게 되고 첫 개인전은 1964년에 이제 신문회관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개인전부터의 이제 스토리는 저희가 두 번째 방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1960년대의 작품, 초기의 작품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1960년 작품입니다. 이분이 이제 60년에 우리 4.19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한국 사회가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 이분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숭엄함, 장엄함 이런 것들이 더 큰 주제가 돼서 그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상적인, 조형적인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자연 안에서도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인생 테마로 잡기 시작하는 때도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산도 보면 우리가 어느 산속 깊은 곳을 이제 들어가서 이미 산속에 들어있는데 저 멀리에 이제 원경의 산들에 눈이 가득 온 것 같은 그런 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관객이 하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면들은 굉장히 크고 그 표면의 효과들은 같은 검은색이지만 이 검은색 안에서도 디테일들을 보시면 마치 이 붓질의 어떤 제스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움직임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근접 다가가기 힘든 어떤 자연의 숭엄함을 우리가 이 그림 회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런 작품들이 이분이 이제 약수동에 그 화실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작은 그 7평짜리 방에서 주로 제작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마당에서는 이제 큰 틀, 당시에 이렇게 큰 액자를 만드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이 목재도 직접 이제 만드시고 캔버스도 직접 제작을 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이제 주로 마당에서 작업을 하시고요. 그런 마당에서 작업한 걸 화실로 들고 들어가서 그 7평의 작은 방이지만 이분이 그리는 그 화면은 너무너무 큰 대자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계십니다. 네, 이 시기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주 강렬한 그 원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된 그런 작품들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거의 그 어떤 오방색의 원리 같은 이런 아주 제한된 색채를 쓰는데 그 색채들이 서로 뭔가 대결하고 긴장하고 또
그것이 이런 어떤 그 붓질을 통해서 굉장히 제스처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화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것도 아마도 산을 그린 것으로 보는 저기 어떤 원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자연의 그 어떤 강렬한 에너지와 흐름, 이런 것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이런 작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60년대 초반에 아주 어지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도 이분만은 굉장히 큰 화면에 대자연의 숭엄,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을 아주 용감하고 대담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 한국 화壇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로서 이제 지위를 굳히셨던 그런 이제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작품의 주제로 점점 이제 삼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은 1960년에 해토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풀 해자의 흑토자여서 땅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이제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땅이 녹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하얀색 그 눈이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흰 눈을 녹이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평면이지만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만나고 그것들이 서로 뭔가 대결을 하고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오묘한 지점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이분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색채와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아서 그 여러 색채들이 이제 서로 겹쳐져 있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그러면서 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들이 다시 분출하고 또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화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964년에 이분이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한 10여 년간의 그 미술 그룹 활동, 이것에 종언을 선언하고 앞으로 나는 새로운 작품을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분의 대부분의 삶은 거의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식사하시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작업을 하시고 이런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또 작업을 하시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어떤 생활의 패턴을 따르면서 거의 이제 작업에만 매진하는 그런 이제 그 삶을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시면서 64년에 이분의 연세로는 사실 꽤 많은 연세, 48세신데 그때 약간은 늦은 감이 있는데 첫 개인전을 열게 되시는 거죠. 신문회관에서 이 전시를 열었고 그 당시 15점의 신작을 발표하시게 되는데 모두 이런 크기의 굉장히 큰 대작들이고, 그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너무나 이제 열심히 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개인전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전시회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시에 출품했던 이 작품은 사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뭐 언덕일 수도 있고 자연의 어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색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셨고, 굉장히 이것은 색이라기보다 거의 빛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거의 눈이 부실 정도의 어떤 빛들이 반사되고 있는 느낌을 주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어떤 그 표면의 효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반투명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래의 색이 비쳐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 이런 라인들을 형성하면서 뭔가 빛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마테리얼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또 훨씬 더 이제 더 두꺼운 강렬한 마테리얼가 있고, 여기는 아주 얇게 표면을 그냥 펴서 바르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화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표면 효과를 가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강렬하고 에너지에 넘치고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들을 이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시기 작품은 자연에서 뭔가 모티브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자연이 아닌 그 자연의 어떤 힘과 에너지, 그런 것들을 이제 회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작품은 1964년 첫 개인전 브로셔의 표지화로 쓰였던 작품이고, 뭔가 이분의 이제 생애에서 어떤 이정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강렬한 색깔인데요. 여기에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검정색,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원색들이 한 화면에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유영구 선생님의 특징적인 것이에요. 서양의 어떠한 이제 유화 화가도 어떤 색톤의 다양한 그 중성적인 바리에이션을 쓰는 것이 많은 반면, 이분은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원색들을 한 면에 만들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쉬운데, 이분은 그런 원색들을 그대로 쓰면서도 이 안에서 굉장히 격이 있는 그런 화면을 표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원색들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빨간과 파란이 서로 접점하는 그 만나는 이런 지점에서는 서로 뭔가가 꿈틀꿈틀하면서 색이 서로 이제 겹쳐지기도 하고, 또 서로 대결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남아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어떤 노란색들이 마치 뭔가 이 화면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초록과 검정의 이런 변화, 이런 것에서도 이런 그 붓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고 아주 이제 깊은 깊이감을 가진 저 멀리에 더 무엇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그렸던 건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큰 화면 앞에 서서 그거를 이제 대면하고, 또 뭔가 상상을 그 관객들이 하고, 또 명상에 잠길 수 있고, 자기의 방식으로 이 화면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런 경험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추상회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1960년대 작품들은 산이라는 주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이분은 이제 산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삼각형의 어떤 봉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능선의 아름다운 곡선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엔 다채로운 색깔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움직이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 변화무쌍함이 아무리 그걸 그리고 있어도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을 보면 이것도 아마도 저러기에는 이제 산과 같은 어떤 겹겹이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거는 마치 호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파란색 이제 물과 같은 것들인데,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백두산의 천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장면이었든 간에 이런 어떤 흰색의 아주 그 마치 설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에 아주 깊이감 있는 깊은 물이 있고, 그 물에 다시 여기는 더 어두워지면서 마치 우리가 이 평면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숙한 것으로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들을 이제 갖게 되고, 이런 이제 문상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표면에 마치 흘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문질러서 이제 라이트로 문질리기도 하면서 표면의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한된 색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색톤의 변화들이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다시 푸른색이 등장하고, 저기에서 다시 이제 더 짙은 회색이 나오고 하면서 이 화면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균형감, 그리고 그 에너지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1965년에 세계문화자유 초대전에 출품됐던 작품이고요. 무죄라는 제목으로 지금은 적혀있지만 당시 제목은 아마 컴포지션이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지션 즉 구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뭐 조형적으로 무엇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제목을 쓰신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자연을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삼봉오리의 이런 어떤 라인들이 있고 저 너머에도 뭔가 산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자연의 신비한 느낌들이 이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색면들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신비한 느낌들은 이런 그 풍부한 마테리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또 이런 노란색의 어떤 면을 열어 젖혀서 저 멀리 어떤 다른 자연의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엿보이듯이 보이는 이런 어떤 효과들을 이제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 시기 작품들은 어떤 그 추상이라는 어떤 실험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도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내가 60이 될 때까지는 조형 실험을 좀 하고 그 이후로는 부드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65년, 64년 첫 개인전을 한 이후에 이런 그 과정을 보면 대부분 이런 비정형,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기하학적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형태에서부터 점점 더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로 진전이 되고 색채도 이제 어떤 노란색을 풍부하게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을 쓰고 또 이 색과 이 색을 서로 겹쳐 쓰고 하면서 계속 색채들도 꾸준히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색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라는 이런 어떤 조형의 기본 원리들이 화면 속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어떤 시기들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970년대 전반까지 꾸준히 밀고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주로 이분이 이제 약수동에 있을 때 이제 시작됐던 그런 작품들이고 또 그 약수동에서 거의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그 노동하듯이 작업을 계속 진전하시면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개인전을 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농사를 지은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이분이 이제 겨울이 되면 작업을 못 하세요. 그 아틀리가 너무너무 추운 것도 이유가 되고 또 이제 마당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해지면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시다가 겨울이 되면 개인전을 열고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이제 70년대 전반까지 쭉 이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1968년에 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품을 하셨던 작품이고요. 1968년은 이분한테 또 굉장히 중요하고 활발했던 한 해로 기록이 되는데 그 해에 이제 도쿄에 있었던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이 있어요. 그 한국 현대회화 전시에서 이분이 출품을 하셨고 직접 도쿄까지 가서 일본에서 유학한 그 이후로 거의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어떤 자극을 받았던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도 이제 신세계 화랑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개인전을 열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던 해입니다. 이 해의 브로셔에 보면 이제 이 작품의 경우 그 산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브로셔에는 이제 산 동, 서, 남이라는 그 어떤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산을 그리지만 그 산이 동쪽에서 있는 것, 뭐 서쪽, 남쪽이 다 다른 어떤 그 빛에 따라서 다른 산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산은 산의 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짙은 어둠이 이제 깔리고 여기에는 빛이 아직까지 굉장히 여기에만 그 하이라이트로 받고 있지만 이 밑으로는 이 라인에 따라서 산 그림자가 깔린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 삼각형이고 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면들로 이제 아주 단순화되어가는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강렬한 색의 대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빛과 그림자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구성의 원리 저기에 빨강이 있으면 다시 여기서 빨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두운 색이 또 다시 있으면 저기에서 또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런 조형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사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산을 그리고 있지만 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매개로 해서 이분이
어떤 다양한 조형 실험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영 선생님의 거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의 정사각형의 화면에 삼각형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색채도 굉장히 제약해서 써서 붉은색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 붉은 톤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눈이 부실 만큼 밝은 그런 붉은색이라면, 저기는 좀 더 어둡고, 여기는 또 좀 더 어둡고, 여기는 붉은색에 보라색이 이제 섞인 이런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서로 한 공간에서 긴장하면서도 또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붉은색은 좀 더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저거는 그 다음에 있고, 저긴 더 멀리 있고, 이건 또다시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이 화면 자체가 2차원의 평면이지만 서로 구성해서 3차원적인 어떤 효과,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라인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노란색의 라인이 다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뭔가 마티르의 효과들이 굉장히 이제 거치게 되어 있으면서, 이런 매끈한 어떤 생명과는 또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산을 그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거의 넘어서서 어떤 그 각각의 형상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강렬한 에너지와 어떤 조화, 이런 것들 자체가 주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고,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뭔가 어떤 강한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같이 이제 호흡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968년에 이분이 이제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회화전이 열리는데, 그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 이제 그 전시에 초대돼서 일본도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때 출품했던 작품 중에 원 ABC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그 A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저 작품이 C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우리가 한눈에 이게 해와 같다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해가 이제 하늘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물에 비쳐서 비쳐있는 모습도 아주 붉은 어떤 톤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둥근 것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그 어떤 빛의 굴절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이 라인들이 이렇게 이제 왜곡돼서 보이고, 여기에서도 이 면들이 다 붉지만 조금씩 다른 색면들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면과 저면들이 가까이서 보면 아주 그 평면적인 그 붓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른 것 같은 3차원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의 어떤 흐름들이 물결을 이루듯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렇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많이 강조돼서 빛이 저 공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세 개의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구 선생님은 본인의 나이 60세가 되기까지는 그림 공부를 좀 하고, 그 후로 이제 자연으로 부드럽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그림 공부라는 것이 일단의 어떤 조형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68년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정형적인 이런 형태가 이제 점점 이 해 안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미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색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단순한 어떤 색채의 방향으로 이제 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작품의 제목은 하지만 산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산의 형태 같아서 이게 하나의 산 능선을 형성하고, 저기에 저 뒤로 산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 멀리는 이게 뭐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는 이런 푸른 어떤 색채들이 점점 더 멀리 갈수록 깊은 깊이감을 가지는 색깔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화면 안에서 엄밀한 어떤 그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있고, 하지만 그 색의 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런데 이 색의 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한 녹색이 아닌 너무너무 깊이감과 베리에이션이 많은 녹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색면 속으로 우리가 빨려들 것 같은, 그래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깊이감 있는 화면들을 여기에서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1970년대 초가 되면 이분이 이제 엄밀한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지고 다시 곡선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시면 절의 처마의 그 라인에 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곡선이기도 하고 저고리의 곡선이기도 하고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에서 발견되는 그런 곡선들을 가지고도 이제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조형 실험을 70년대 한 전반까지는 계속 꾸준히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 정도 되게 되면 이분의 이제 생애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5년 정도부터 굉장히 아프셨고 77년에는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이제 심장 박동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에 가깝게 초창기에 이제 다시게 되거든요. 2002년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너무너무 아픈 상황으로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는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로 60세가 되면 부드럽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삶의 여유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는 이런 태도에서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자연을 조망하고 즐기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이분이 나는 평생 동안 내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가족분들한테 늘 얘기하셨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작품이 처음으로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어떤 여유로워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건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두문불출하고 이제 작업에만 열중하시다가 또 병원 다니시다가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의 작품들은 그 이전의 시기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밀도 있는 일관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작품의 크기도 다양하고 그런 어떤 어떤 화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훨씬 더 어떤 즐기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대중적으로는 또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기도 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이분의 작업은 어떤 점에서 일관성은 없지만 그 작품의 하나하나가 가진 그 특징들은 또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데요. 색톤도 아주 원색을 쓰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그 원색보다 훨씬 중성색을 또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이제 화면들도 뭐 바다 위에 섬이 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이런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단순화된 형태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후반기에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색톤은 전체적으로 이제 푸른 계열을 유지하고 있고 저기가 아마도 달인 것 같은데 이 달이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섬이 있고 그걸 다시 비추고 물에 비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서정적인 그런 이제 작품이고요. 이분의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일부러 대칭성을 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그 대상을 일부러 비대칭적으로 이제 찍기도 하셨는데 이런 말년의 작품들에는 엄밀한 대칭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대칭적이고 엄격해 보이는데도 서정성이 묻어나고 하지만 이런 이제 표현에서는 일부러 비대칭적인 요소들을 또 살짝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의 효과 같은 것들은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처리된다면 여기는 하나의 색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톤들이 마치 물에 반사되는 어떤 효과를 표현하듯이 아주 잔잔하게 다른 어떤 그 마테리얼들이 중첩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계속 몰두하면서 이분은
정말 그 그림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용호 선생님의 후반기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수평 구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는 화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아마도 바다를 소재로 하신 것 같고, 거기에서 섬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저기에 또 해안선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런 산능선을 표현하는데 그 능선 저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구도에 마치 구름이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평선적인 요소, 수평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작품이 그 결과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좀 앞시계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이분이 이제 병원을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그리고 싶은 어떤 평온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즐기면서 그린 그런 그림들이고, 누구를 보여주고 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 정말 자연 속으로 이제 편안히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추상의 시작도 그런 것이어서 몬드리안이 이제 추상의 엄밀한 그런 질서와 균형을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그리고 감상객들이 그것을 위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은 평온이라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평온해지는 것, 그리고 그 화면 안에서 모든 어떤 조형 요소들이 동등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어떤 화면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온한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런 평온함 같은 것을 회화로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원래 추상의 초기의 관심사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용호 선생님의 말기의 이런 작품들에서 오히려 이제 더 잘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어떤 그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9년 이분의 절필작입니다. 99년 예술원 회원전에서 이 작품을 출품을 하셨고, 이후로는 이제 작업을 거의 못 하시다가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화가들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엄격한, 엄밀한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죠. 저기에 이제 흰 선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꼭지점을 형성을 하면서 동시에 저 흰 선, 저 너머에 뭔가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고요. 심지어 이분이 평생 쓰셨던 이 영국이라는 사인도 이 작품의 한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은 그림이라는 것이 언어가 다른 어떤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그 의식을 가졌던 분이고, 그래서 아주 초창기부터 그 사인도 영어로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또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대면할 때 느껴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 누구에게나 이제 자신의 몫으로서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작품을 끝으로 이분이 거의 그 37년부터 시작된 이제 화업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이 테이블은 이분이 방배동에서 작업을 하실 때 실제로 쓰시던 테이블이고, 2002년 돌아가실 때의 그 놓여있던 물감과 각종 도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테이블을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옮겨와서 전시를 한 것이고요. 이 이젤도 이제 이분이 쓰시던 이젤이고, 거기 떨어진 물감을 보면 이분이 어떤 색깔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보이시는 이 의자도 사실은 이용국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대는 우리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근대의 시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1916년에 태어나서 식민지 시대에 미술교육을 받았고 또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경험하고 해방 직전에는 또 절필을 하셨고 또 뭐 해방의 혼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60, 70년대도 한국 사회는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오로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매일매일 똑같은 노동하는 듯이 작업에만 몰두하셨던 이런 생애를 살았던 분이시고 굉장히 감각적으로는 현대적이지만 한국이 경험했던 아주 어두운 과거를 몸으로 다 경험하시고 그런 어두운 시대를 통과했으면서도 마치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던 분처럼 원하는 모든 어떤 작업들을 실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정신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한국 근대의 그 시기에 뭔가 실패하고 뭐 혼란에 빠지고 뭐 힘들고 비극적으로 살았던 그런 작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영국 선생님처럼 정말 성공하고 정말 인생을 그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평생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이런 분도 계셨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인의 재산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자부심을 우리가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2년에 돌아가셨을 때 한 후배 작가였던 최종태 선생님이 조각가신데 이런 이제 부구를 쓰셨어요. 그 시대 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는 빠뜨리지 않는다. 선생님의 빈소에서 그분의 영정을 바라보는데 문득 한 시대가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런 역사가 빠뜨리지 않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그 본인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이제 화가로 우리에게 기억되겠습니다.